레디? 괜찮은 거지? 네? 친구들이 없어 그랬나? 다운돼 보이는데 괜찮아? 되게 일찍 한번 왔던데 할까? 잠깐 하고 잠깐 왔던 거지? 하고 있었던 거 아니지? 지쳐있네. 할게요. 할게요. 자, 두 번째. 재밌는 이야기 먼저 할게요. 이제 열과 온도에 대한 내용을 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열 먼저. 열. 쌤은 열을 갖고 있나요? 열을 갖고 있죠. 열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벽도 열을 가지고 있나요? 책상도 열을 갖고 있나요?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어요. 현재 이 교실의 온도가 한 25도라고 한다면 이 책상도 똑같이 25도가 되어 있는 거니까 25도에 해당하는 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열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열이란 그런 거야. 열이란 이 녀석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말해. 에너지를 열이라고 그래요. 에너지가 있긴 있습니다. 이 녀석이 온도를 더 떨어뜨리면 에너지가 점점 더 떨어지긴 하겠지만 현재 갖고 있는 열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쌤이 가진 열하고 책상이 가진 열을 비교하면 누가 더 많은 열을 갖고 있겠어? 내가 더 많은 열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내가 더 많은 열을 갖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책상을 딱 만졌을 때 어우 시원하네, 차갑네 라고 느껴지는 그 현상입니다. 시원하다, 차갑다 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 몸 안에서 책상으로 열이 빠져나가기 때문이야. 그게 바로 열의 이동입니다. 자, 열의 이동 먼저 할게요. 열의 이동은 항상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만 이동합니다.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이동을 해요. 차가운 책상을 만졌는데 막 뜨거울 수 없잖아. 차가운 책상을 만졌는데 뜨거울 수 없죠? 왜? 차가운 책상은 열이 적으니까 온도가 낮겠죠? 온도가 낮은 곳에서 온도가 높은 곳으로 열이 거꾸로 이동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이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성입니다. 열의 특성. 항상.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존재하지 않아요. 예외 없이 모두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열은 이동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 열입니다. 그런 열. 그러면 쌤은 열을 얘보다 많이 갖고 있지. 책상보다는 열을 많이 갖고 있어. 그러면 지금은 온도라는 어떤 체계가 없는 옛날이라고 한다면 책상보다 내가 열이 많다는 건 알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지는 알 수 있나요? 이건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는 알 수 없어. 그냥 이 책상을 딱 만졌을 때 차가우면 내가 열이 많네. 그죠? 내가 이 빈프로젝트를 만졌더니 따뜻해. 얘가 나보다 열이 많은 거야. 그치? 따뜻하다고 느낀다는 건 열이 얘한테서 내 몸으로 들어오기 때문이거든. 그럴 때 따뜻하다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얘가 나보다 열이 많네, 온도가 높네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얼마나 많은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열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적은지를 한눈에 숫자로 표현할 필요성을 사람이 느낀 겁니다. 숫자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숫자라는 온도라는 체계를 만들어내고 나서는 지금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쌤의 온도는 36.5도야. 그리고 이 책상은 아마도 현재 교실의 온도와 비슷한 한 25도쯤 되는 것 같아. 온도차가 한 10도 정도 차이가 나겠지? 오케이. 그렇게 온도차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온도라는 개념이 생겨났기 때문이에요. 온도. 자, 열은 그래서 많다, 적다. 열이 많다, 열이 적다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지만 표현 방법이 좀 적죠. 하지만 온도는 정확하게 수치화. 다른 말로 숫자화. 저 열의 양을 숫자로 만들어 놓은 것을 온도라고 말합니다. 최초로 온도라는 것을, 온도 체계를 최초로 구해낸 사람은 그리스 사람이에요. 이름이 셀시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리스의 셀시우스. 그리스 셀시우스라는 사람이 숫자가, 즉 온도 체계를 처음으로 만들어냈는데 이 사람은 어떤 물질을 이용했냐? 물이라는 물질을 이용해서 물에 끓는 온도를 100도씨라고 정하고요. 물이 어는 온도를 0도씨라고 정해서 이 사이 간격을 몇 등분해서 사용한다? 100등분해서 사용하기로 약속을 한 거야. 우와!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온도 체계죠. 물의 어느 점 0도고요. 물의 끓는 점 100도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온도 체계입니다. 그 온도 체계. 이거를 최초로 고안을 해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씁시다! 라고 이제 사람들이 전파를 해 나가는데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 편리한 거예요. 우와! 그동안은 표현하지 못했던 열이 많다 적다밖에 표현하지 못했는데 정확히 얘가 몇 도인지를 알 수 있게 된 거잖아. 우와! 굉장히 간편하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넓게 퍼져 나가게 된다. 이 온도 체계가. 유명해진 거지. 이 온도 체계 쓰자. 유명해진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게 개발되고 나서 이게 우리나라로 전달됐는데 우리나라로 전달되기 전에 이건 어딜 거쳐서 와야 하냐면 항상 중국을 거쳐서 왔었어야만 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시절. 사대주의 시절. 이 온도 체계가 만들어졌을 때 아마 고려나 조선시대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약간 속국 개념을 썼기 때문에 중국을 통해서 선진 문물이 들어왔던 시절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중국은 특징이 있어요. 중국의 특징은 이 사람의 이름을 딱 들었을 때 누가 만들었다고? 셀시우스요. 누가 만들었다고? 셀시우스. 셀시우스라는 이름을 딱 듣고 나서 성씨로 부르는 걸 좋아해요. 누구? 무슨 씨? 셀시우스는 무슨 씨야 그러면? 셀시. 그죠? 셀시. 우리나라 얘가 세스가 만든 거야. 누구요? 셀시. 아, 섭씨. 그래서 섭씨 온도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럼 중국에는 셀시 온도라고. 셀시. 이제 셀시? 다른 중국만 모르겠고 셀시 온도. 우리나라 비슷하죠. 섭씨, 셀시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진짜예요? 뻥치는 거 아니고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선생님이 청소에 하던 걸 생각하니까 아니야. 이거만큼은 아닙니다. 진짜요? 진짜 증거 자료를 보여줄게요. 증거 자료. 두 번째, 그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섭씨 온도가 유명해지면 누가 이걸 싫어했냐면 그리스에서 만든 온도 체계가 감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 그래서 당시에 굉장히 강대국이었던 미국이 이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야, 네가 한번 만들어봐. 저 그리스 거 우리가 써야겠니? 딴 거 만들어. 해갖고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어떤 과학자인 파레나이트라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온도 체계를 만들려고 명령을 합니다. 파레나이트도 별 수 없이 물질로 뭘 사용하냐? 똑같이 물을 사용을 해요. 이 사람은 좀 특이하게 똑같으면 안 되니까 물의 끓는 점을 212도 F라고 표현합니다. 물의 어는 점을 32도 F라고 표현해요. 어는 점, 끓는 점입니다. 되게 낯설죠? 그리고 이 사이 간격을 몇 등분해서 사용한 거냐? 자, 그러면 몇 등분이야? 180등분해서 사용하기로 한 겁니다. 쓸데없죠, 좀. 이런 온도 체계를 새롭게 만들어서 이걸 전 세계적으로 또 유행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어쨌든 강대국이니까 조금 이렇게 이제 전파력이 있긴 있었겠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중국에서는 얘를 뭐라고 그랬을까? 파시가 만든 건 파시. 파시 온도. 도 F라고 표현되는 게 바로 그 유명한 파시 온도 책입니다. 파시 온도.
화씨 온도는 지금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지는 않잖아. 그치? 근데 온도계 보면 이거 화씨 온도를 할 거니까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디서 지금 사용하고 있냐면 미국과 영국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자존심이 있습니다. 좀 불편해 괜찮아? 좀 불편해! 근데 괜찮아! 자존심 지켜야지! 우리 거 써!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영국이나 미국으로 유학 같은 걸 가려면 저 화씨 온도 체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알고 있어야 그들의 이걸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수님이 너 F마에서 32도 F가 A래요. 0도씨 말하는 거구나. 이거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화씨 온도를 공부를 하고 유학을 가야만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처음 스타트를 끊어준 거예요. 자, 온도 체계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온도 체계는 그러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까? 아니야. 하나 더 있습니다. 세 번째. 이것도 미국인데요. 미국의 이 사람은 이름이 켈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의 온도 체계를 더 만드는데, 자, 봐봐. 셀시우스나 파렌하이트는 물이라는 녀석의 끓는 점과 어느 점을 이용해서 이제 어떤 온도 체계를 만들었잖아. 근데 이 사람은 좀 다른 발상을 합니다. 켈빈이 어떻게 말하냐면은 어떤 물질마다 분자가 있을 거고, 분자가 활발하게 움직이면 분자들끼리의 충돌이 심하기 때문에 더 온도가 많이 올라가요. 근데 지금 활발함이 적어. 활발하지 않아. 천천히 움직여. 천천히 움직이면은 충돌도 적게 하니까 온도도 낮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물질을 얘처럼 물질을 이용한 게 아니라 분자 운동의 정도를 가지고 이 온도 체계를 만듭니다. 분자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때 273 켈빈, 분자가 천천히 움직일수록 점점 숫자는 작아지게 돼요. 자, 이 숫자 왜 얘기했냐면요. 자, 옛날에 배웠던 건데 기억나나? 화학할 때 배웠던 것 같으면 0도씨 1리터 부피. 자, 여기에 풍선 속에 1리터에 해당하는 공기를 집어넣었어요. 현재 온도는 0도씨입니다. 0도씨일 때 1리터, 0도씨일 때 1리터를 차지하는 풍선인데, 이 풍선한테 열을 가해서 온도를 올릴 거야. 풍선 어떻게 되냐? 부피가 증가하죠. 점점 부피가 증가합니다. 부피가 증가해서 이렇게 부피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가 2배, 2리터로 증가할 때 온도를 봤더니 273도씨였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얘를 273도씨까지 올렸더니 일정하게 온도가 증가해서 2리터까지 이렇게 쭉 부피가 증가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는 샤를의 법칙이라는 용어로 배웠습니다. 너무 오래전 기억이죠? 샤를의 법칙. 중요한 건 이렇게 온도가 1도 올라갈 때마다 부피도 점점 증가한다. 부피가 왜 증가하냐면 온도가 올라갈 때마다 분자들이 더 빠르게 움직이니까 부피도 커지게 되는 거거든. 반대로 온도를 떨어뜨려 보자는 거야. 온도를 0도보다 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온도를 떨어뜨리면 이제 이 풍선의 부피가 어떻게 될까? 줄어들겠죠. 줄어들어서 이 같은 이 비율대로라면 쭉 부피가 줄어들어서 이 비율대로라면 몇 도가 되면 마이너스 273도씨가 되면 이론적으로 부피가 0이 됩니다. 맞아요? 부피가 0이 된다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분자가 전혀 움직이지 않을 때를 의미합니다. 분자가 전혀 움직이지 않을 때가 몇 도다? 섭씨 온도로 따지면 영하 273도씨입니다. 그래서 켈빈은 이걸 이용해서 영하 273도씨를
전혀 분자 운동이 없으니까 빵! 켈빈. 자, 예를 들어서 빵 켈빈이라고 하자. 빵 켈빈. 빵 켈빈. 0 켈빈이라고 하자. 그럼 다시 그래서 온도가 1도 올라갈 때마다 켈빈도 증가하겠죠. 그래서 0도씨가 되면 몇 켈빈 되는 거야? 이게 바로 273켈빈이 되는 거야. 쌤이 273켈빈을 처음 잡던 거 뭐냐면 이게 섭씨 온도로 바꾸면 0도씨를 의미하는 거예요. 0도씨가 273켈빈입니다. 반대로 영하 273도씨가 바로 0켈빈이 되는 거예요. 0켈빈. 그럼 반대로 273도씨는요. 또 273을 더하면 되니까 546켈빈이 되게 되는 겁니다. 1인가. 이렇게. 그럼 단순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섭씨 온도를 절대 온도. 자, 이 세 번째 방법으로 그래서 이거는 절대 온도라고 불러줍니다. 분자 운동의 정도를 이용해서 한 것을 절대 온도. 얘는 화씨 온도, 얘는 섭씨 온도라면 쟤는 이름이 뭐다? 절대 온도라고 불러준다는 거고요. 절대 온도는 그래서 섭씨 온도를 절대 온도로 바꿀 수 있다는 거고, 분자 온도의 정도로 한다는 거고, 섭씨 온도를 절대 온도로 바꿀 때 273이라는 숫자만 더해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273만 더해주면은 섭씨 온도를 절대 온도로 바꿀 수가 있어요. 아하, 그렇게 바꾸는 거구나 라고 이해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하, 이런 세 가지 온도 체계가 있구나. 이거는 켈빈도라고 부르기도 해요. 켈빈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른 말로 절대온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켈빈도, 절대온도. 이때만 해도 중국을 통해 오지 않았나요? 켈시 온도라고 하지 않죠? 켈시 아니고 절대온도라고 불러줍니다. 아하, 정리하면 열은 표현 방법이 되게 많다, 적다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온도 체계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몇 켈빈이다 또는 몇 도씨다, 몇 도 F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고안이 되었다. 인류가 저런 걸 고안해서 지금은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 온도와 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옛날 얘기였어요. 옛날 얘기. 오래전 옛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열평형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열평형. 고온의 물체하고 저온의 물체를 붙여놓은 거예요. 고온의 물체. 인형 고온의 물체. 왜? 열이 굉장히 많아. 6, 7, 8, 9, 10개. 그죠? 열이 10개 있어서 열이 많아요. 그죠? 저온의 물체입니다. 저온의 물체는 열이 적습니다. 얘는 열이 몇 개밖에 없냐면, 한 4개? 하나, 둘, 셋, 4개밖에 없습니다. 열이 많아. A가 열이 많고 B는 열이 적죠? 열이 많으니까 얘는 뭐하나? 얘는 온도가 높겠네요. 온도가 낮겠네요. 자, 열의 개수가, 이게 점층이 열이야. 열이 많을수록 온도가 높다면 얘는 10개 있으니까 100도씨라고 가정해 볼게요. 얘는 4개밖에 없으니까 40도씨라고 가정한다면 자, 100도짜리가 A고요. 40도짜리가 B야. 수진아! 둘이 붙여놓으면 어디서 어디로 열이 이동할까요? A에서 B로. 정답. A에서 B로 이동하겠죠? 준영아 왜? 우리가 온도가 낮으니까 온도는 높은 쪽에서 온도가 낮은 쪽으로 이동하고. 그죠? 열은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A에서 B로 열이 이동할 겁니다. 자, 이동하는 열을 한번 동그라미 쳐볼게요. 자, 일단 열이 이동합니다. 야, 네가 온도가 낮네, 내가 높아. 열 이동! 땅! 하나 이동했어. 열이 하나가 탕 이동하면 얘는 90도로 바뀝니다. 맞죠? 얘는 50도씨로 바뀌겠죠.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온도 떨어지고, 그죠? 외부로 열 손실이 없다면.
아직도 온도가 높죠? 하나 또 이동. 또 하나 또 가! 자! 얘는 80도씨가 될 거고 얘는 60도씨가 될 겁니다. 그렇죠? 아직도 온도가 높죠? 열 하나 또 이동! 또 가! 딱! 이동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동시키면 얘는 70도씨가 되고요. 얘는 70도씨가 되겠네요. 그죠? 둘의 온도가 같아지게 됩니다. 그죠? 이 같아졌을 때를 뭐라고 한다? 바로 땡이에요. 열 평형을 이루었다. 열의 평형을 이루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열 평형이 딱 이루어지고 나서는 더 이상 열이 이동할 수 있어 없어? 이동할 수 없습니다.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열이 이동하는데 둘의 온도가 똑같아. 이동할 수 없죠. 더 이상 열이 이동할 수 없는 상태를 열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하, 그렇구나. 열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 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열 평형에 도달해가는 이런 과정 중에 A는 자꾸 온도가 떨어지니까 분자 운동이 처음에 활발하다가 점점 분자 운동이 둔해져 갈 거고요. B는 반대로 열을 자꾸 받으니까 처음에 둔했다가 점점 분자 운동이 빨라지게 되겠네요. 그것도 예상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럼 열 평형에 딱 도달했을 때는 둘의 분자 운동의 정도가 비슷해지게 되겠죠. 좀 이따가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거, 이동한 열의 도수, 이동한 열의 양. 자, A가 B한테 몇 개의 열을 줬죠? 몇 개의 열을 줬죠? 3개 줬죠? 그죠? 3개 줬죠? 자, A가 B한테 몇 개의 열을 줬죠? 3개. B는 A로부터 몇 개 받았죠? 3개. 준 만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줬으니까 받는 거잖아. 자, 이 이동한 열의 양을 3개 줬으니까 얘가 3개 받은 거잖아. 이 이동한 열의 양을 뭐라고 불러주냐? 기억해야 돼. 열의 양, 열량이라고 표현합니다. 열량. 그래서 열량, 준 녀석의 열량이나 받은 녀석의 열량이나 같은 열량을 주고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같은 열량을 주고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90쪽의 아래에서 7번째 줄 중에 두 물체 사이에서 이동하는 열의 양 끝에 잃은 열의 양과 얻은 열의 양은 항상 같다라는 말을 박스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 얘기, 얘가 잃어버린 열의 양이나 얘가 얻은 열의 양이나 항상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 그렇구나 하고 일단 이해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어요. 좋아요. 열 평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네, 그래프를 통해서는 어떻게 될지 좀 이따 볼게요. 자, 세 번째입니다. 열의 이동 방법. 자, 열의 이동 방법. 열은 3가지 방법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열의 이동 방법을 얘기하는 건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는 건데 3가지 방법으로 갈 수 있다. 3가지 방법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야. 첫 번째가 전도입니다. 두 번째가 대류, 세 번째가 복사. 3가지 방법으로 갈 수 있는데 전도는 뭐냐면 이게 잘 그려질까 모르겠어요. 숟가락이고 이렇게 연결된 쇠를 따라서 이렇게 돼 있고 손을 가지고 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엄지야.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숟가락을 잡은 다음에 신이야 이거 해봐. 이쪽이다. 엄지 이쪽. 이렇게 됐죠? 이상했죠? 잡은 다음에 신이가 이거를 가스레인지에다 이렇게 올려놓을 거예요. 가스레인지 불빛에 이렇게 올려놓고 나서 이게 달굴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상한 냄새가 나네. 어서 고기 굽나?
내 손이 타고 있죠. 그죠? 이거야. 자, 분명히 내 손에서 먼 곳에다가 열을 공급했는데 왜 내 손까지 뜨거워진 거죠? 열이 이동한 거죠. 열이 어떻게 이동했냐면, 봐봐. 여기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입자. 이 숟가락을 이루고 있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면 요 1번, 2번, 3번 입자가 먼저 뜨거워집니다. 그죠? 뜨거워지면 분자 운동이 어마어마하게 활발해집니다. 즉, 가만히 있던 게 열을 가하니까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면 이렇게 땅땅 때릴 거 아니야? 때리면 이거 막 움직이죠. 이게 또 옆에 거 때리면 얘도 막 움직이죠. 그렇게 하면서 전달해서 옆에 거도 막 움직이면서 이 열이, 에너지가 요 입자들을 따라서 에너지가 전달됩니다. 전달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전달되는 현상을 전도된다. 열이 전도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겨울에 난로를 펴놓고 옆에 있으면 따뜻하죠. 근데 용감하게 난로에다 손을 딱! 뜨겁죠. 난로가 뜨거운 이유는 뭐다? 난로의 그 난로의 몸체가 뜨거운 이유는 전도 때문에 뜨거운 겁니다. 그죠? 자, 두 번째. 대류는 뭐냐면요. 난로가 있는데 손을 댄 건 아니에요. 난로 위에다가 이렇게 손을 올려. 뜨거워. 따뜻한 바람이 막 올라온다. 뜨거운 열기가 막 올라온다 그러죠?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는 것도 열이 이동하는 거예요. 이 안에 뜨거운 열이 위로 이렇게 막 이동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난로를 예를 들었으니까 난로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서 굉장히 뜨거운 에너지가 막 발생이 되면은 잘 봐. 여기 공기입자 공기들이 있을 거야. 공기들이 이 난로 때문에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진 공기가 위로 상승하는 거야. 뜨거워진 공기가 위로 훅 올라가면서 돕니다. 뜨거워진 공기가 이렇게 돌면서 열을 전달합니다. 열을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물질이 그 열을 가지고 직접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것을 대류라고 불러줍니다. 대류한다. 전도는 물질이 직접 이동하는 건 아니지. 물질이 직접 이 첫 번째 이 분자가 제가 에너지를 가지고 지가 움직여? 그런 거 아니죠? 그냥 옆으로 에너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얘는 근데 직접 에너지를 가지고 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중요한 건 1번 방법이나 2번 방법 모두 뭐가 필요하다? 이런 입자들이 필요하다는 게 포인트. 입자가 있어야지만 열이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방법은 입자가 필요 없이도 에너지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얘가 이글 타고 있는 태양입니다. 얘는 그 태양 에너지를 갖고 있는 지구예요. 태양과 지구 사이에 뭐가 있나요? 중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진공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오니 안 오니? 에너지가 전달되잖아. 태양에서 전달되잖아요. 중간에 아무런 물질, 입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이 이동했냐? 했잖아. 그치? 이런 방법을 아무런 입자의 도움 없이도 열이 올 수 있는 것을 복사열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복사열.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 들어봤을 거야.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태양 에너지를 안 부르고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복사라는 말을 꼭 붙여서 에너지를 붙입니다. 그 이유가 복사의 형태로 오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사라는 말은 그래서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1번, 2번은 입자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3번은 입자의 도움이 필요 없는 열의 이동 방법이구나 라고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가지 방법을 이제 책에서 소개해 주고 있어요. 자, 됐습니다. 이 열의 이동 방법 간략한 설명이고요. 마지막 단열 얘기를 좀 할게요. 단열까지만 하고 잠깐 쉴 거니까 봅시다. 단열까지만 하고. 자, 단열은 열을 뭐한다? 차단합니다.
우리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열을 차단한다는 건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모두 경합니다. 전도 딱 차단, 대류 딱 차단, 복사 딱 차단하면 돼요. 자, 전도하고 대류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되게 단순합니다. 아무런 물질도 없게 만들면 돼요. 즉, 첫 번째, 진공 상태를 만들 수 있다면, 전도에 의한 열의 손실, 대류에 의한 열의 손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맞죠? 하지만 진공으로 만들 수 있는 건 되게 어렵죠. 근데 우리가 진공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게 있다. 보온병. 보온병은 그 안에가 진공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보온병이 처음에는 되게 열이 뜨거운 물 부어놓으면 하루 종일 뜨거워. 그랬는데 실수로 한번 가다가 떨어뜨려서 보온병이 한번 떨어졌어. 그때 진공이 깨집니다. 깨져서 진공 사이로 공기가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보온이 잘 안 돼. 왜 이러지? 보온이 잘 안 되네. 오래 써서 그런가? 아니야! 네가 떨어뜨려서 그래. 고장난 거야. 그죠? 진공 상태를 유지하려면, 자, 진공을 유지하려면 굉장히 강력하게 이걸 딱 받치고 있어야 되거든. 근데 떨어뜨리면 이게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공을 유지해야 됩니다. 자, 보온도시락, 보온법통. 우리 도시락 싸갖고 다녔을 때, 쌤 때만 해도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는데, 도시락통이 그러니까 진공으로 된, 보온으로 된 녀석이라, 아침에 이게 따뜻한 밥을 싸면은, 점심 때 먹을 때 따뜻한 밥 먹을 수가 있어요. 보온법통이 있었어. 굉장히 무겁습니다. 자, 진공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 이거는 근데 굉장히 어렵다. 특별하게 이용하긴 하지만, 이걸 본격적으로 쓰기 좀 어렵기 때문에, 두 번째 단열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일단 진공으로 만들기 어려우니까 일단 이거 복사로 나가는 것도 막으면 좋겠죠. 자, 복사열로 이렇게 나갈 때 거울 같은 거 설치하면, 은박지 같은 거 설치하면 열을 튕겨내요. 튕겨내. 특히 이제 은으로 도금한다고 표현해요. 은도금. 은으로 도금을 하면은 복사로 나가려고 하는 걸 다시 튕겨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복사로 나가는 걸 막을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적용된 게 방금 말했던 보온, 물통 같은 보온 물통 이런 것들이야. 보온도, 은도금. 대부분의 단열재는 이런 되게 복잡한 것들 또는 어려운 것들 또는 돈이 많이 드는 것들을 못하고 예를 들어서 집을 단열한다. 우리 건물을 단열하고 집을 단열할까? 열을 차단할까? 봐봐. 현재 쌤이 여기서 에어컨을 틀고 있잖아. 단열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바깥에 뜨거운 열이 안으로 겁나 많이 쫙 엄청 들어와요. 엄청 들어와서 쉽게 여기가 차가워지지 못합니다. 여기는 온도가 낮고 바깥에 온도가 높죠. 그리고 열의 특성상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 열이 막 들어오려고 하잖아. 단열이 잘 안 돼 있으면 엄청 들어오겠지? 근데 에어컨으로 인해서 시원하지가 않아. 나름 시원하다는 건 여기 단열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지금 겨울이라서 밖엔 되게 추워. 여기는 난방기를 틀어서 따뜻해요. 단열이 안 된다면 그 모든 열이 다 빠져나가겠죠? 그죠? 열이 빠져나가 버리면 또 계속 난방기를 켜야 하니까 또 손해를 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나쁜 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단열을 좀 잘 시켜야 되는데, 단열의 핵심 포인트, 집이나 건물을 단열할 때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무엇을 가지고 단열을 하냐? 기억해. 공기입니다. 공기를 가지고 단열을 해요. 공기. 무슨 소리입니까? 공기로 어떻게 단열을 해요? 왜 공기, 여기 이거? 그게 아니라, 자, 첫 번째, 이중창. 두 번째, 스티로. 창을 만들 때, 창을 유리 하나로 만드는 게 아니라, 유리 두 개를 붙여서 이중창을 만들어요. 붙여버려. 그러면 얘는 하나니까 얘가 보온이고,
얘가 저온이라고 한다면 이 유리를 통해서 열이 이렇게 빠져나갈 겁니다. 그죠? 단열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중창을 해놓으면 고온이고 저온이라고 한다면 이중창 안에 뭘 집어넣어야 돼요?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네? 공기가 들어있는 거야. 공기. 이 공기는 약간 진공보다 못하지만 공기가 들어있으면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열을 잘 전달하지 않게 만듭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고온의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잘 못 빠져나가게, 나가더라도 조금만 나가게 해주는 장치가 바로 공기라는 녀석이에요. 이 공기라는 녀석이 대표적인 단열재로 이용이 됩니다. 아, 이중창은 알겠어. 스티로폼 알죠? 스티로폼? 되게 부피는 엄청 큰데 되게 가볍잖아. 가벼운 이유가 그 안에 공기가 잔뜩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기가 잔뜩 들어있는 스티로폼을 갖다가 땅땅땅땅땅 붙여놓으면 열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건물 지을 때, 집 지을 때 그렇게 하는구나. 알겠어. 하지만 우리가 지어본 적은 없죠. 그렇죠? 우리랑 더 익숙한 건 이 3번. 바로 파카입니다. 파카. 겨울에 파카 있죠? 파카 입으면 왜 따뜻한지 알아요? 오리털 때문에? 거위털 때문에? 오리털, 거위털이 뭘 붙잡고 있냐? 공기를 붙잡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파카가 두툼하잖아요. 그게 다 오리털이야? 아니야. 오리털이 공기를 붙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기 때문에 이게 두툼한 거야. 누르면 슉 들어가요. 그죠? 공기가 빠져나오는 소리 들리죠? 공기로 가득 찬 옷을 입고 있는 셈입니다. 공기를 붙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오리털이나 거위털을 쓴 것뿐인 거야. 솜을 집어넣어도 돼요. 솜 같은 거 집어넣어도 따뜻하잖아. 그게 바로 공기를 붙잡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기를 붙잡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공기로 가득 차 있으니까 내 몸에 있는 열이 밖으로 나가 안 나가? 잘 못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따뜻한 거예요. 오케이? 아, 그렇구나. 핵심 포인트는 뭐다? 바로 공기입니다. 공기가 되게 중요한 단열재로 이용되고 그 공기를 많이 담을 수 있는 물질을 이용해서 단열을 하는구나 라는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그림으로 정리를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